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얼마 전에 봤었던 지방직 9급 기출 해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게 난이도는 국가직, 이번 국가직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 같은 경우도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판례들 확실하게 OX를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시간 안에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왔으니까 항상 문제풀이 연습은 많이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1편에서 사인의 공법행위 상당히 중요하고 신고 파트가 한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 보면은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은 1번 부동산 불법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그쵸? 여러분 이게 주민등록 전입신고 요거가 이제 신고 유형 중에 행위요건적 신고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행위요건적 신고인 경우는 실질심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실질심사의 범위를 우리 판례가 제한을 했죠. 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거주 목적만 이제 실질심사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부동산 불법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이런 것들은 실질심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이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구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의원 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 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고 필증의 교부가 없으면 개설 신고에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의원 개설 신고에 이제 이걸 의원 개설 신고에 신고 필증의 교부가 효력 발생 요건이냐 이에 대한 판례인데요. 의원 개설 신고는 이게 자체 완성적 신고예요. 그런데 자체 완성적 신고를 수리를 할 때, 그러니까 신고를 할 때 신고 필증을 교부 받아야지 이게 그 신고 효력이 있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신고 필증의 교부는 단순한 공증 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교부가 있든 없든 적반 신고를 하면은 그죠? 효력이 발생하는 자체 완성적 신고다. 이렇게 우리 판례가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필증의 교부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신고필증에 교부가 있든 없든 적반 신고를 하면은 효력이 생기죠. 자체완성적 신고. 그 정리를 하시고 3번 건축법상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상당히 중요한 판례죠. 전합체 판례로 또 바뀐 판례이기도 하고요. 건축신고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체완성적 신고이기는 하지만 그 반려행위 즉 수리 거부행위는 처분성을 인정을 하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이 반려행위 이거 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이다. 이 자체 완성적 신고이지만 그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는 좀 많이 좀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이게 건축신고 반려행위 그리고 착공신고 반려행위 그리고 건축주 명예변경 신고 반려행위도 역시 그것도 반려행위 중에 처분성을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라는 거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4번 보시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양도죠. 그럼 양도를 했어요. 영업을 양도. 그러면은 이제 양수인이 지승계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영업 허가자가 이제 자기 명의로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업 양도에 따른 지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 관청의 행위, 이거 수리 행위죠. 이거는 단순히 양도 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양도의 법률 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봤죠, 우리 판례가. 그래서 요 지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 요 자체는요 영업 허가자의 변경 그죠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저 수리 행위 저를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봤죠. 복효적 행정행위. 그래서 이 지승계 신고 수리, 이거는 이제 복효적 행정행위예요. 하나의 저 수리라는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두 가지 효과가 발생이 되죠. 영업 양도인에 대해서는 영업 허가자 지위를 상실시키는 효력, 그리고 양수인에 대해서는 영업 허가자 지위를 부여하는 효력, 수여하는 효력 그런 침익적 효과와 수익적 효과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효적이고 그리고 또 이게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그래서 이거 행정행위. 행정행위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식품위생법상 그 영업의 대상이 되는
그 허가업이라든지 저 신고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무슨 자체한정적 신고를 필요로 하는 그 신고업이든 허가업이든 상관없이 다 지휘승계 신고, 지휘승계 신고의 수리행위는 이게 본격적 행정행위로서 이게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게 인가적 성질을 같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특허 내지 인가적 성질을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 자체가 그죠? 신고업이든 그죠? 자체한상적 신고를 필요로 하는 영업이든 행위요건적 신고를 필요로 하는 영업이든 허가를 필요로 하는 영업이든 모두 다 지승계 신고 수리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죠? 특허적 지위 그리고 특허적 성질 그리고 인가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서 우리 판례가 이렇게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행위 처분성 인정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2번 보시면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역시 1편에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를 생각하면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했었던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 원칙에 대한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 행정청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죠. 적정 통보 한 것만으로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이게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죠. 적정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죠? 이 토지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해서 국토 이용 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게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했는데 거부가 나왔다. 그래서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의 신뢰를 보호해라. 적정 통보 받았다는 사실이 나한테는 공적 견해 표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우리 판례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이렇게 봤죠. 폐기물 처리업 근거 법령과 국토 이용 계획 근거 법령은 각각 대상이라든지 취지, 그죠? 목적 이런 것들이 근거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 그런 것들이 다르고 그리고 각각 필요로 하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적정 통보,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이 필요로 하는 요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적정 통보를 해줬다는 사실이 국토 이용 계획까지 바꿔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요거랑 좀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은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와 그죠?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 우려를 이유로 한 본허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 거부 그거하고 좀 구별을 해 두셔야 되죠. 적정 통보와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을 이유로 한 폐기물 처리업 본허가 신청 거부 이 사안에서는 다수 청소업자 난립을 이유로 이제 본허가 신청을 거부한 요거가 다른 사건이 있었죠. 요거는 이 적정 통보가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했었어요. 공적 견해 표명. 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신뢰보호 원칙 주장을 받아줬던 판례가 있죠. 그래서 요 판례하고 다른 판례니까 조금 비교를 해두세요. 다 적정 통보를 처음에 받았는데 나중에 신청한 게 요거는 폐기물 처리 본허가를 신청했고 그죠? 그리고 저거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신청인데 이 차이점은 요거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은 폐기물 처리업 근거 법령하고 국토 이용 계획 국토 계획법하고 각각 근거 법령이 목적과 취지가 다른 법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공적 견해 표명을 인정을 안 했고 요거는 적정 통보와 폐기물 처리업 본허가잖아요. 그렇죠? 적정 통보 사전 결정이기 때문에 완전 허가와 요건이 똑같죠.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 폐기물 처리업 근거 법령이 똑같기 때문에 저거 적정 통보 해주고 나중에 완전 허가 거부한 거 그런 것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라는 판례예요. 그래서 이거 비교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틀렸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에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왜 공적견해 표명은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해야 되죠. 행정청이 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보조기관이 하는 거죠. 행정부가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 그렇기 때문에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헌결정 이게 공적견해 표명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공적견해 표명은 행정청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보조기관 이렇게. 그리고 3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였다. 그죠? 이 주된 거 해주면서 기부채납해라 이런 부관을 붙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한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주된 행위, 그죠? 주된 행정행위하고 부관하고 뭐가 있어야 되죠? 이게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부당결부금지 원칙. 실질적 관련성이 있느냐 보면은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그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의 기부채납 요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4번 법령 개폐에 있어서 위에 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조금 비교할 만한 게 있죠. 진입도로, 그죠?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기부 채납해라. 진입도로를 이제 공사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기부 채납해라. 진입도로 기부 채납. 그것은 그 부관을 붙인 거. 그거는 이제 아파트 건설과 어느 정도 실질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던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진입도로하고 그리고 아무런 관련 없는 요거 좀 비교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4번 법령 개폐에 있어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 이익의 보호 가치, 그리고 침해 중한 정도, 그리고 신뢰 침해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비교 형량해야 되겠죠, 당연히. 공익과 사익의 이익 형량이 필요하다. 공익이라는 것은 법령 개폐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이고 그 법령 개폐로 인해서 그동안에 믿었던 그동안에 그 법령 개폐 법령이 유지되리라 믿고 있었던 어떤 기득권 신뢰죠. 그래서 공익과 신뢰 사이에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익 형량, 그죠? 비교 형량. 우리 법령 개폐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판례는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할지 보호하지 않을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죠. 법령 개정 개폐로 인해서 법령 개폐가 그동안에 그죠? 국가가 개인의 신뢰를 유인하고 있었다. 그죠? 개인의 신뢰가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의 신뢰가 국가로 인해서 유인된 신뢰다. 그렇다면은 개인의 신뢰는 특별하게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봤고, 근데 그에 비해서 단순히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개인이 누리고 있던 이익이 단순히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그죠? 단순한 기대 이익에 불과하다. 그렇다면은 그때는 이제 개인의 신뢰보다는 법령을 개정해야 될 공익이 더 크다라고 해서 국가로 인해 유인된 신뢰 그리고 단순히 반사적으로 활용했던 것에 불과한 개인의 신뢰, 그죠? 그거 두 가지를 비교해서 좀 알아두시길 바래요. 국가로부터 유인된 신뢰는 특별한 보호 이익이 인정되는데, 단순히 법률을 그동안에 개정된 법률이 바뀌지 않았던 어떤 기대 이익을 본인이 활용하고 이용했을 뿐이다라고 해석이 되면 그거는 사익이 이제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거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3번. 행정입법. 항상 또 이제 행정입법은 또 중요하죠. 이 편에서. 옳지 않은 거 보시면 1번.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렇죠. 이게 집행명령은 집행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가능하고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정할 수가 없다. 그렇죠.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해서는 위임이 필요하죠. 상위법의 위임이. 근데 집행명령은 위임 없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칙을 정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이게 정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위반 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수액.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과징금 처분 기준, 요거 과징금 처분 기준 자체를 우리 판례가 최고 한도액으로 해석을 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재량 행위로 또 보고 있죠. 재량행위. 그래서 요거 최고 한도액이다. 요 처분 기준. 과징금의 최고 한도액을 정한 거다. 요거를 좀 잘 알아두세요.
요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하면서 저희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요거 요 자체 시행령 자체는 법규명령이지만 가중강경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 기준 자체를 최고 한도액으로 해석해서 그 이하 범위를 이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재량을 인정하는 우리 판례 입장이었다고 예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징금 자체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재량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위법이 정액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다. 가중강경 규정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하위법을 갖다가 이렇게 최고 한도액으로 해석해서 우리 판례가 상위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석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판례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3번 집행명령은 상위법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않고 개정된 상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그죠? 여러분 집행명령하고 위임명령하고 언제 효력이 소멸하는지 그죠? 상위법이 폐지 실효된 경우 개정된 경우 나눠서 알고 계셔야 되죠. 집행명령이 개정된 경우라도 그죠? 새로운 집행명령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나왔죠. 근데 만약에 상위법이 실효되거나 뭐 없어졌다, 그죠? 상위법이 없어졌다, 소멸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집행명령도 집행할 대상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위법인 집행명령도 효력이 소멸되는 거고요. 위임명령은 좀 다르죠. 위임명령은 개정됐을 때 요거랑 좀 차이가 있죠. 상위법이 실효가 되면은 당연히 위임명령도 없어지는 거지만 위임명령 같은 경우는 이제 개정됐다. 그러면은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해가지고 개정 전에 위임의 근거, 상위법에 위임의 근거가 있다가 나중에 없어졌다. 그러면은 하위법도 유효였다가 무효가 되고 또 그 반대는 반대다. 이렇게 좀 다르니까 이거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그리고 4번. 상위법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대적구성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그럴 수가 없겠죠. 상위법에서 지금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식을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행정규칙으로 정했다. 하위법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해서 역시 대적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대적구성을 가지지 않죠. 대적 효력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위임의 한계를 일탈했다. 이게 핵심이죠. 위임의 한계는 그죠? 하위법이 상위법과 내용상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 그죠? 내용상의 한계를 초과한 경우, 일탈한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식을 다르게 정한 경우도 역시 그것도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거다.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갑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아주 쉬운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요거에 아주 또 친절하게 강학상 허가라고도 나왔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갑이 공무원인 경우 허가를 받으면 이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 업무 금지까지 해제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럴 수가 없겠죠. 요 허가하고 그죠? 이 허가로 인해서 다른 법상 그죠? 타법상의 금지가 해제되는 효력까지는 없다. 그게 우리 허가 쪽에서 나왔었던 쟁점이고요. 각각의 허가를 다 받아야 돼요. 허가가 필요하다면은. 근데 요거 하나 받았다고 타법상의 금지까지 해제되는 건 아니죠. 해제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갑이 허가를 신청한 이후 관계법이 개정돼서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은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니죠. 아닌 이상,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 변경됐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외 중인 거죠. 근데 아니라니까 이제 원칙인 거. 원칙적으로 갑에게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그렇죠? 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우리 허가 처분시하고 신청시가 있으면은 허가 처분시법을 적용하는 게죠. 신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죠. 그렇지만 이게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놓쳐서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됐다. 그러면은 신청시법을 기준으로 허가를 해줄지 해주지 않을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허가 처분시 법을 기준으로 허가 유무, 그죠? 허가를 해줘야 될지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하고 예외적으로 신청시법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 그죠? 허가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이제 판가름 된다. 그래서 이거 좀 나눠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갑에게 허가가 부여된 이후에 을에게 또 다른 신규 허가가 행해진 경우 갑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을에 대한 신규 허가를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원칙이 아니죠. 왜냐면은 갑한테 허가가 부여됐다. 이거는 지금 기존 업자예요. 그리고 을에게 또 다른 신규 허가가 행해졌다. 그러면 이건 신규 업자란 말이죠. 근데 허가업이죠. 가능성 허가. 그러면은 기존 업자가 허가업자인 경우에는 신규 업자에 대해서 나온 허가를 다툴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게 우리 판례죠. 왜? 반사적 이익 침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례형 문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쟁점이 이제 이게 문제로 나오고 있죠. 앞에는 이제 타법상의 금지를 해제하는 효과가 있느냐. 하나의 허가가 그게 아니죠. 그리고 또 요거는 법이 개정됐을 때 그래서 언제 법을 이제 처분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거고.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원고 적격과 관련해서 허가가 반사적 이익이냐 아니면은 법률상 이익이냐 요걸 물어보고 있죠. 경업자 소송. 그리고 4번. 갑에 대해 허가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업을 한 경우 당해 영업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그러면 이거 허가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그죠? 허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이 영업을 했어요. 영업을 한 경우 그 영업의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죠. 유효. 그래서 사법상의 효력은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 틀렸죠. 왜? 허가는 적법 요건, 단속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허가다. 그러면은 이제 행정강제, 행정벌 처벌의 대상은 될 수가 있어요. 적법 요건, 단속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위반했다 하더라도 단속 요건으로 단속 요건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제 사법상의 효력, 그죠? 그 법률 행위의 효력까지 무효로 만들 힘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법상의 효력은 있습니다. 단속법규, 단속 요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데 그래서 처분의 이거는 무효 여부, 무효인지 유효인지가 선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처분의 유효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 당해소송의 수호법원은 이를 판단해서 그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판결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이게 처분의 무효 확인 판결은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처분이 아니라 처분을 전제로 행해진 법률관계죠. 지금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잖아요. 민사소송은. 그러니까 법률관계. 그러니까 이게 처분의 유효, 무효. 그죠? 무효라면은 처분의 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민사소송에 관한 본안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처분 자체의 효력을 갖다가 없애는 힘은 없죠. 그쵸? 처분 자체의 효력을 없앨 수는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기관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분청, 감독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 그것도 행정법원에서도 항고소송을 심리하는 행정법원이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처분의 취소. 이런 민사법원, 형사법원은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고 처분이 무효라면은 무효임을 전제로 무효라는 것은 누구든 언제든지 그렇죠? 어떤 방식이든지 주장하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가 있다. 근데 그 판단은 민사소송이니까 법률관계의 판단이죠. 처분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2번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쟁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렇죠? 취소하거나 취소되지 않았대요. 그럼 취소되기 전이죠. 그럼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하죠. 그로 인한 조세 납부, 이 납부 자체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부당한 이득이 아니죠.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득이죠. 취소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3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이, 그죠? 유지관리 명령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예요. 이제 저 명령이 무효라는 거죠. 그럼 명령에 따른 의무 위반이 생기지 않죠. 무효잖아, 무효. 그러니까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가 없겠죠.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가 없다. 요것도 이죠. 처분의 유효 여부, 처분의 무효인지, 그죠? 유효 여부가 선결 문제인 경우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판례죠. 명령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명령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처분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성결 문제로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지. 처분을 전제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지. 처분이 무효니까. 4번 행정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인해서 확정됐다. 그러면 이건 불가쟁력이 발생하죠. 그 확정력죠. 형식적 확정력, 불가쟁력 똑같은 얘기고 이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그죠? 불가쟁력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그죠? 기판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죠. 기판력이라는 것은 실질적 확정력이에요. 판결의 실질적 확정력. 이게 형식적으로 확정됐다고 실질까지 확정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기판력. 판결의 모순 조촉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죠. 기판력. 그건 아니고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다툴 수가 없습니다. 이 처분의 효력이에요. 처분의 효력. 요거는 판결의 효력이고 처분의 효력과 판결의 효력은 다릅니다. 그리고 6번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로점용 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 요소에 해당한다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협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 허가 처분 전부가 위협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 특허죠. 여러분 도로점용 허가 특허이고 점용기간은 저건 특허기간이죠. 이런 경우에 점용기간 요거는 부관에서는 기한이죠. 요거는 본질 요소에 해당한다고 봐서 요거에 위협사유가 있으면은 주된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점용기간에 위협사유가 있다. 그럼 도로점용 허가처분 이 주된 행정행위 전부가 위협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라는 거. 이것도 자주 나오는 판례니까 꼭 체크를 해서 좀 알아두세요. 부관의 하자가 주된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본질 요소는 미치고 본질 요소가 아니면 안 미친다. 그 부분을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2번 부담이 처분 당시 법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에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처이 더 이상 주된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협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게 법이 처분시법에 따르면 부담을 붙일 수 있었어요. 주된 행위에. 그런데 나중에 처분 후에 주된 행위에 부담을 붙일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담이 그 부담이 하자가 있는 게 되는 거냐. 그죠? 처음부터 소급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곧바로 그 부관이 위협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부관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처분시에 적법하게 부관을 붙였다. 그러면은 그 후에 법이 개정돼도 부관은 적법하게 붙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부관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거를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기선선망업에 허가를 하면서 기선선망업 주된 행위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 주된 행위에 부관을 붙였는데 여기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했대요. 여러분 이 기선선망업이라는 요 업의 형태가 부속선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업이에요. 근데 사용할 수 없도록 부관을 붙이면은 이거는 주된 행위,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부관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성 한계를 초월한 거다. 그래서 주된 행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위법한 부관이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부관도 내용상의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요것도 이제 내용상의 한계, 즉 내용상의 한계 중에 목적상의 한계를 초월했다. 주된 행정행위 목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관은 위법하다라는 거죠. 4번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처분을 하면서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귀속처분 이거는 매립지 일부에 대한 귀속처분 국가귀속이죠. 이거는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틀렸죠. 매립지 일부 국가귀속처분 국가귀속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 부관 중에 기타 부관에 해당한다라는 게 우리 판례고 따라서 기타 부관이기 때문에 독립쟁송이 안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부담이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고 기타 부관이다. 독립쟁송이 안 돼요. 그래서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갑은 관할행정청에 토지에
형질 변경 회의가 수반되는 건축 허가를 신청했고 관할행정청은 갑에 대해 건축 기간 동안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적 지하지 말 것이라는 보관을 붙여서 건축 허가를 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여기서 사례에서 보시면요. 허가를 보면은 건축 허가를 보면은 이게 토지 형질 변경 회의가 수반되는 건축 허가예요. 허가가 그러니까 인허가가 의지되는 건축 허가죠. 인허가가 의지되는 허가. 그런 경우에 이 인허가가 의지되는 허가의 법적 성질이 어떻게 되냐? 의지된 인허가의 법적 성질을 따라간다. 그죠? 여기서는 의지된 인허가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죠.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주된 행정행위, 주된 허가 요것도 역시 재량행위다. 이렇게 보시고 저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가 아니에요. 주의하실 것은 재량행위다. 그리고 이 관할행정청 갑에 대해 이런 건축 허가에 부관을 붙였다는 거죠. 부관을 건축허가에 붙였다. 이거는 이 건축허가가 그죠?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부관을 붙일 수가 있어요. 법령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설명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겠죠. 논점이 1번 토지의 형질 변경 허용 여부에 대해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주된 행위인 건축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갑에 대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다. 틀렸죠. 이게 토지 형질 변경 허용 여부 요게 행정청의 재량이다. 이 말은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재량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의제된 인허가가 재량행위면 주된 허가도 재량행위다라는 거. 그래서 주된 허가도 역시 이게 재량이니까 이것도 재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건축허가 재량이다 이렇게.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강학상 허가가 원칙이에요. 허가가 원칙이다. 강학상 허가. 그죠? 강학상 허가인데, 강학상 허가도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성질이 있다는 거죠. 원칙이 기속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재량행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기속 재량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안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의해서 보시고, 이제 건축허가가 강학상 허가. 그럼 반드시 기속행위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재량행위인 경우도 있다는 거 좀 유의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인허가가 의지되는 건축허가, 그죠? 그럼 의지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면 건축허가도 재량행위가 된다.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2번. 위 건축허가에 대해서 건축주를 을로 변경하는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가 관련 법령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행해졌다 하더라도 관할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경우 그 수리 거부 행위는 을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렇죠. 그럼 건축주를 을로 바꿔요. 을이라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샀거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쉽게 양수인 생각하시면 되죠. 건물의 양수인. 그러면은 양수인이 일단은 돈을 다 지급을 하고 그러면은 물건을 인도를 받아야 되죠. 건물에 대한 비용을 다 지급을 하고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 일단은 건축 허가에 그죠? 지금 갑이 건축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건축 허가서에 이제 건축주 명의를 바꿔야 돼요. 건축주 명의를 바꿔야지 준공검사 후에 건축물 대장이 작성될 때 자기 이름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건축주가 자기 이름으로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그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자기 이름으로 바뀌면 이제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목적이죠. 이런 건축주, 을로 바꾸고자,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양수인. 그러니까 자기의 등기할 이익을 위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수리가 거부되면 이게 대장의 등재가 안 되겠죠. 결국에는 등기할 때도 이거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수리 거부 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에 취소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인정을 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봤죠.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다. 그래서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수리 거부 요거는 건축주 명의를 바꿀 자 그죠? 예를 들어서 양수인의 등기할 이익을 침해한다. 건축주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지 않으면 대장의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게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우리 판례가 이거 판시를 이렇게 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수리 거부 이거는 처분성이 있다. 그리고 3번 갑이 위 부관을 위반해서 도로의 자재 등을 불법 적치한 경우 관할행정청은 바로 대지입행법에 따라서 불법 적치된 자재 등을 제거할 수가 있다.
아까 불법 적치하지 말라 그랬죠. 불법 적치하지 말 것을 이제 건축허가 조건으로 이제 다른 거죠. 건축허가의 부관으로 붙인 거죠. 그러면 불법 적치를 했어요. 불법 적치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대집행이 가능하냐? 그럼 대집행 요건을 봐야 되겠죠. 대집행 요건은 공업사항 의무 불이행, 그리고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 보충성, 상당성 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 대집행 요건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항상. 그러면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이냐 보면은 이거는 불법 적치를 한 거예요. 불법 적치 하지 말랬는데, 그러니까 부작위 의무를 부과를 했는데 자기를 한 거죠. 부작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바로 대집행을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바로 제거할 수가 없다. 바로 이걸 대집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집행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부작위 의무가 자기 의무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명령 규범이 있어야 되고, 그 명령 규범이 터져봐서 이제 행정청이 명령을 해야지만 상대방한테 자기 의무가 생기고, 그 자기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이제 대집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작위 의무 위반으로 바로 대집행을 할 수는 없다. 그거를 좀 주의해서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4번. 갑이 위 부관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건축허가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 필요 없습니다. 왜? 이 부관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건축허가 효력을 소멸시킨다. 우리 부관의 불이행의 효과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부관에 달린 의무가 불이행됐다 하더라도 바로 주된 행정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다만 철회 사유가 되거나 강제 집행 또는 후속 처분 거부 사유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회죠. 이게 철회. 건축허가 효력을 소멸시킨다. 이거 철회잖아요. 철회. 그죠? 철회. 그러면 이게 철회를 할 때 법령상 근거,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수익적 행정이 철회. 수익적 행정이 철회 법적 근거 필요 없다는 게 우리 판례죠. 그것도 이제 같이 나온 거죠. 이거 좀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대집행, 그리고 4번은 수익적 행정이 철회, 그리고 1번은 인허가 의제되는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그리고 2번 요거는 이제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수리 거부, 그죠? 수리 거부의 처분성, 그거를 같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사례형 문제였어요. 그리고 8번. 행정행위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래서 기억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그 보험급여 등 지급결정 처분에 터잡아서, 그죠? 취소하는 처분에 터잡아 잘못 지급된, 여태까지 지급이 되었겠죠.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요게 처분이 각각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그리고 징수하는 처분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지급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그에 터져면 징수 처분도 적법하다. 처분이 별개니까 별개로 판단해야 된다. 그게 우리 판례고, 그리고 여기서는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고 요거는 징수하는 처분이에요. 좀 차이가 뭐냐면은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은 어디 보면은 요거는 장래를 향한 거예요. 그죠? 장래 앞으로 지급을 안 하겠다는 거죠. 행정청이. 근데 요거는 징수하는 것은 여태 지급된 것을 넌 어떻게 했나? 원상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효과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효과는 원칙 장래후지만 원상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런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그거는 이제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징수하자, 징수.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 요거는요, 원상회복 할 때는 이 취소하는 처분하고 다르게 각각 판단, 비교 형량해야 하는 사안이 달라요. 고려 요소가 다르죠. 이거는 지급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은 앞으로 이거를 계속 지급해야 될지,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를 이제 심사를 하는 거고, 이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 요거는 그동안에 지급을 해왔던 거, 그죠? 그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 원상회복의 필요성을 심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은 공익적인 거죠. 요거는 징수니까 원상회복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지, 사익적인 기득권 침해가 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각각 이 처분이 고려 요소가 다른 거예요. 고려 요소가 다르다. 요 사안은 이게 근로자가 어떤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출장 중에, 그죠? 출장하고 있던 중에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을 한 거예요. 교통사고. 근데 그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음주 사고를 했어요. 음주운전한 거예요. 음주운전. 근데 그게 나중에 밝혀졌고 처음에 출장 중에 사망했다.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보험급여가 나왔다는 거죠. 유족들한테. 그죠? 보험급여가 나왔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음주운전이라는 게 밝혀지고 이제 지급결정이 취소됐죠. 보험급여 지급결정이 취소됐다. 이거는 지급결정 취소해야 된다. 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그죠? 그런 거는 제재를 받아야 될 만하니까. 그러니까 지급결정을 취소할 공익적 필요성은 있다고 봤는데 그동안에, 그죠? 이게 지급결정 취소, 그죠? 지급을 해왔던 지급결정 취소 처분하고 요 징수 처분 사이에 오랜 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이. 그동안에 징수 처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에 받아왔다는 거죠. 이 금액을, 요양급여, 그죠? 보험급여를 받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원상 회복을 해야 될 필요성을 심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그죠? 그 받아왔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을 또 고려를 한다는 거죠. 요 사안에서는 이제 부인이 남편이 그렇게 만취를 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지 몰랐고, 그리고 그동안에 한 2년 넘게 계속 받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린 자녀가 3명씩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보건데, 이거 원상 회복하는 것은 이거는 기득권 침해가 조금 더 크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급결정은 취소를 해야 돼요. 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거로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급할 수는 없죠. 음주운전이었으니까 지급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니까 이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사고를 낸 건 아니잖아. 그죠? 받기 위해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 사고를 낸 건 아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 그리고 원상회복이 용이한지, 그죠? 원상회복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정청이 이렇게 늦게 징수처분을 한 거, 이것도 조금의 어떤 좀 잘못된 점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취소하는 처분과 징수하는 처분, 요것을 할 때 각각 고려해야 될 요소가 다르다는 거. 그죠? 요거는 조금 사익 측면을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했으니까 적법하다 하더라도 그에 터자면 징수처분도 당연히 적법한 건 아니죠. 이거는 원상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용이한지, 그죠? 그리고 이런 사고를 일으킨 데 있어서 고의 중과실이 있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그런 것들을 다 참작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판례였어요. 이게. 참고로 처분이 2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니은번,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고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쵸. 여러분,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처분을 했다. 그러면 당연무효죠. 근데 당연무효로 판단이 되기 전에 일단 눈치를 채서 내가 잘못했네 해가지고 처분청은 자기가 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가 있죠. 하자가 있다면. 그러면은 그때 취소를 할 때 누가 취소를 할 수가 있느냐. 그죠? 누가 취소? 이 처분을 실제로, 그죠? 예, 처분을 실제로 한 처분청이 처분을 취소하는 거예요. 이게 적법하게 권한을 가진 처분청이 취소를 하는 게 아니죠. 원칙적으로. 근데 이렇게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도, 그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다. 우리가 행정권한의 위미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터잡아서, 개별법에 터잡아서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이 그렇게 있을 때예요. 법이 그렇게 있을 때고, 원칙적으로 이게 처분청이 자기가 한 처분이 잘못됐으면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처분청이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디귿번,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해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치유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쵸? 지금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이 허위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수익적 처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그 수익적 처분은 언젠가 취소될 거다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취소가 되고 나서 나의 신뢰를 보호해라 그러면 안 되죠. 수익적 처분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허위로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취소가 되는 것이 공익적 목적에 더 적합하고, 상대방의 신뢰, 그죠? 허위로 제출한 자, 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다음에 9번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1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 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에 의견 청취 절차 생략 사유가 존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서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다. 없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의결 결정 그런 것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안 돼요.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공정위가 하는 의결 결정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돼서 그죠? 적용을 해서 이게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죠. 설령 행정절차법에 이런 청문회 생략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에 있는 생략 사유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2번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 이거 그냥 협의회예요. 협의회 행정청이 아니에요. 이게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는 공청회는 그죠? 행정청이 개최해야 돼. 행정청이. 그래야지 이건 행정절차법 행정청이 하는 절차에 대한 규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행정청이 아니에요. 추진협의회. 그러니까 행정청이 개최한 공청회가 아니라는 거죠.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공청회는 행정청이 개최하는 공청회여야 돼요. 근데 저기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 그 다음에 3번 공정위생법상 유기장 허가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2차례에 걸쳐 발송한 청문 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어 온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 시 불출석을 했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 그렇죠? 유기장업 허가 취소 처분, 요건 침입적이죠? 취소 처분이니까. 근데 요거를 할 때는 이제 사전 통지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생략 사유가 있으면은 안 거쳐도 되죠. 긴급한 필요, 자격상실, 그리고 그러니까 의견 청취를 거치기 현재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거 안 거쳐도 돼요. 청문이라도 안 거쳐도 되죠. 근데 이게 청문 통지서 반송 그리고 불출석 이게 청문의 생략 사유냐, 그죠? 의견 청취 특히 의견 청취가 현재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냐, 그게 아니다 이렇게 봤던 우리 판례죠. 그래서 요거 이렇다 하더라도 청문을 거쳐야 되는데 청문을 거치지 않고 했죠. 그러니까 요 처분은 뭐다? 적법한 게 아니라 위법하다라는 거죠. 이게 의견 청취가 현재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어떤 것을 보고 판단을 하냐, 처분의 성질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처분의 성질, 뭐 이게 침입적인지 수익적인지 이런 것들 처분의 성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요 청문서 반송, 청문시 불출석 이것은 청문의 생략 사유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침입적 처분을 하기 전에 이게 청문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광업법에 근거해서 처분청이 광업용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 인정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의견을 들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하면은 처분청이 그죠? 국민의 의견을 들은 거라는 거예요. 국민의 의견을 들었다. 그러면은 처분청은 그 의견이 기속될까요? 기속되지 않죠? 처분청이 지금 청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문 결과에 기속되냐? 청문 결과 기속 안 돼요. 청문을 거쳤다 하더라도 주장하지 않은 사실 그런 것도 다 판단할 수가 있고요. 나름대로 중재자가 다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청문 의견의 구속력은 없어요. 청문 의견의 기속력은 없다. 여기 국민 보시고. 그리고 대집행을 제하는 거 1번. 9. 대한주택공사가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그 비용 상한을 구하는 청구는 소외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국세징수법 즉 대집행법에 따라서 이거 우리 대집행 절차 어떻게 됐죠? 개통실비 그죠? 그러니까 비용 징수를 할 때 어떤 게 적용된다? 국세징수법에 예의이세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 대집행법에. 그러면은 요게 강제징수한다는 건데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강제징수를 하는 것이지 자력집행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민사소송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죠. 민사소송을 또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요게 강제징수할 수 있으면 강제징수하는 것이지 민사소송으로 비용 상한 청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공법상 강제 집행이 가능하면은 공법상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민사상, 사법상 강제 집행은 안 된다는 거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여기 소외이익이 없다.
그리고 2번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 건물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건물 철거될 때 거기 안에 살 수는 없죠. 퇴거를 해야지 그 철거가 되죠. 네. 그러니까 건물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된다. 그죠? 이게 퇴거 의무라는 것이 건물 철거 의무의 부수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그 부수적인 의무. 그렇기 때문에 이 부수적인 의무를 명할 때 별도로 부수적인 의무, 그죠?를 명할 때 별도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 집행 권한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것도 여러분 되게 중요한 판례죠. 이거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별도로 별도로 집행권은 필요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래도 이제 계속 퇴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체법 차원에서 이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거 되게 중요한 판례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3번. 철거 명령에서 주어진 일정 기간이 잦은 철거에 필요한 상당 기간이라 하여도 그 기간 속에는 개고 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철거 명령에서 언제까지 철거해라 상당한 이행 기간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개고 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한 장의 문서로 할 수 있다. 철거명령과 계고를 한 장의 문서로 할 수 있다는 우리 판례죠. 다만 상당한 이행기간이 주어져야 되죠. 상당한 이행기간이 이렇게 철거명령에 상당한 이행기간이 주어졌다면은 이게 별도로 두 장의 문서, 그죠? 별도의 문서로 할 필요 없고 한 장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계고를 동시에 할 수 있고, 만약에 상당한 이행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각각 철거명령과 계고 모두 적법한 요건을 갖춰서 적법하다라는 게 우리 판례죠. 그래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 한 장의 문서로 할 수 있다. 그 판례. 그리고 4번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 변론 종결 전에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쳐서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됐다. 그러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죠? 계고처분 취소소송 중에 실행이 완료됐다. 그럼 이 계고처분을 계속 다툴 소유이익이 있느냐? 없죠. 네. 왜? 이 실행이 완료됐으면은 이제 건물이 아예 없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 계고처분을 다툰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요. 건물이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 계고처분 취소 판결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소유이익이 없다는 게 우리 판례죠. 그렇게 요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다투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된다. 민사소송으로. 그리고 11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죠. 조례 위반인 경우에도 이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우리 조문이죠. 조문. 지방자치법 그리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도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있어요. 지방자치법에도 이제 조례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요거 합헌으로 나왔고 이게 법에도 다 이렇게 있다. 2번 법원에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에, 그죠? 과태료 재판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와서 법이 개정됐다. 법률이 변경돼서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게 됐다. 그러면은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집행을 면제한다. 그죠? 면제하죠. 이것도 우리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규정이 있는 내용이죠. 법이 개정된 경우 어떤 법을 적용하냐?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라는 게 우리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있잖아요. 유리한 법. 과태료 집행을 면제한다는 것은 이게 법률이 바뀌어서 해당하지 않게 됐다. 이게 유리하게 된 거예요. 유리하게. 그럼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 요거가 이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규정이죠. 이렇게 돼 있다. 집행을 면제. 그러니까 요거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신법을 적용해서 집행을 면제한다. 그리고 3번 과태료는 행정청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으나 3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여기서 그럼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되면, 그죠? 과태료 부과처분이 나오면은 내야 되죠. 근데 그죠? 안 내. 그럼 징수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소멸시효가 있죠. 소멸시효. 그거는 3년이 아니라 5년이에요. 5년. 이게 5년이라는 거 제가 좀 강조를 드렸었죠. 이게 5년이다. 5년. 그래서 소멸시효는 이게 징수죠. 징수의 소멸시효 5년. 그리고 부과에도 제척기간이 있어요. 과태료 부과할 때도 질서위반 행위가 종료되고 5년 내에 이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죠. 그래서 부과의 제척기간도 5년이고 징수의 소멸시효도 5년이다.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된다. 이건 부과가 있고 나서 징수할 때죠. 징수.
그리고 4번 행정처에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안 주면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의제기에 영향을 주죠. 이의제기 어떤 영향을 주냐?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 상실된다. 상실. 소멸된다. 이의제기하면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 이게 효력이 없어져. 상실된다. 그쵸? 상실돼. 그러니까 이게 상실되면, 그죠? 상실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행정소송 절차를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준용규정, 그죠? 비송사건절차법 규정에 의해서 이제 비송 재판을 해서 과태료액을 정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된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했을 때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 판례다. 그것도 정리를 잘 해두세요. 됐고, 다음에 12번 행정심판법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지문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그러니까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직권심리 규정이 있어요. 직권심리. 이것도 법 조문이고, 소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죠. 행정소송법도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시처분은 우리 행정심판에만 있어요.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임시처분이라는 제도가 없죠. 그래서 심판에 있는데 임시처분이 결정이 되고도 나중에 임시처분 결정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취소. 근데 이거 직권 또는 신청 다 가능해요.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때 이제 임시처분 결정이 나왔던 것을 나중에 또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쵸? 요거는 준용 규정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쉽게 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용 규정에 있다. 준용 규정. 임시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돼요. 우리가 집행정지 결정이 나와도 집행정지 결정이 나중에 취소될 수가 있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그런 경우 집행정지 결정도 취소가 될 수 있는데 요 집행정지 규정이 임시처분에 준용이 된다는 준용이. 그래서 임시처분도 나중에 이렇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요건이 사라졌다, 소멸됐다 그러면은 임시처분 결정이 나중에 취소될 수가 있어요. 취소될 수 있다. 집행정지랑 똑같다. 같고 3번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 요것도 우리 간접강제가 새로 들어왔죠? 행정심판에. 근데 간접강제인 경우 우리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가 있다. 이것도 조문이에요. 조문. 간접강제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 4번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에서 인용 재결. 그래서 거부 처분 취소 재결이죠. 거부 처분 취소 인용 재결. 그죠? 거부 처분 취소 재결이 내려진 경우 의무이행 심판과 달리 행정청은 재처분 의무를 지지 않는다. 아니죠. 옛날에는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했을 때만 재처분 의무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취소 심판을 제기했을 때도 역시 재처분 의무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거 개정법이 나와서 요게 틀린 거다. 거부처분 취소 재결에도 무효확인 재결도 있어요. 재처분 의무가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소송.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1번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되어 항고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죠.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요거는 특별한 불복 절차가 있기 때문에 비록 처분이라는 개념 요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불복 절차가 있으면 우리 판례는 글로 보내는 입장이죠. 글로 보내는 입장이다. 그래서 항고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을 부정해요. 그래서 항고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항고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한 불복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형사로 가는 거예요. 형사 소송 절차에서 이제 다투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원은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소송이다. 지금 처분이 아니라 납세 의무를 다투죠. 의무의 부존재, 존재, 의무의 효력, 그죠? 의무의 효력, 존재 이런 걸 다투죠. 의무죠. 처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법률관계를 다툰다. 그래서 이건 당사자 소송이다. 공법이죠. 납세니까, 그죠? 그래서 당사소송이라는 거. 당연히 피고
피고는 누구가 될까요? 행정 주체가 되겠죠. 당사소송이니까. 그래서 3번. 행정청이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죠? 그럼 부작위에 대해서 제소기간 준용 규정이 있어요. 그죠? 제소기간 준용 규정이 있는데 그 이유는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이 나오기 때문에 재결서 정보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요거는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게 처분, 그죠? 처분이 있으면 안 날, 처분이 있은 날 이거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 부작위는 처분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죠?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 제한 받지 않고 소제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두 가지로 나눠 보셔야 되죠. 부작위 같은 경우는 심판을 거친 경우와 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없으니까, 그죠?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 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심판을 거쳤다. 그럼 재결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좀 나눠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4번.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됐다. 그래서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심판 제기에서 인용 판결이 나온 거죠. 그런 경우 행정청에 대해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재처분 의무는 있어요. 그렇죠? 재처분 의무. 무효확인 소송, 그죠? 무효확인 소송에도 재처분 의무 준용 규정이 있다. 30조. 그런데 뭐는 없다? 간접강제. 34조 준용 규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처분 의무는 있어요. 이게 인용 판결이니까. 근데 간접강제 요거는 허용이 안 되죠. 허용이 안 된다. 준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간접강제. 그래서 거부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게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4번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이제 무효인지 취소인지 그게 나오는 거죠. 1번 보시면은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사업이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이 승인 등 처분은 당연무효다. 그쵸? 법에서 반드시 거쳐라 그랬는데 안 거쳤죠? 우리 판례는요. 환경영향평가 아예 안 거친 것을 갖다가 후속 처분은 당연무효다라고 해서 이 처분 자체의 중대명백성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랑 좀 비교를 해두셔야 되는 거는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안 거친 경우 후속 처분은 무효이지만 거치긴 거쳤는데 부실하게 거쳤다. 그런 경우에는 아예 거치지 않은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자, 거치긴 거쳤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본다? 당연히 후속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 그래 당연히 위법한 건 아니다라고 봐요. 요거는 당연무효고 거치긴 거쳤으나 쓰나 부실하게 거친 경우 내용이 부실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요때는 우리 판례가 당연히 후속 처분 당연히 위협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후속 처분이 당연히 위협하게 되는 건 아니다. 당연히 위협하게 되는 건 아니고 후속 처분에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뿐이다. 그죠? 내용이 부실한 것은 후속 처분에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 요소가 될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속 처분 당연히 위협이 되는 건 아니다. 좀 알아두시고 요거랑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안 거친 경우고. 그리고 두 번째, 저급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 출장 소장에 의해서 행해진 관세 부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서 당연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이게 권한이 없죠. 저급한 권한이 없어요. 저급한 권한 없이 세관 출장 소장이 부가처분을 했다. 그럼 주체하자가 있는 거죠. 그럼 주체하자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무효예요. 근데 이건 예외예요. 우리 판례가 세관 출장 소장이 이렇게 관세 부가처분을 한 것은 어느 정도 하자는 중대하지만 명백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우리 판례다. 예외적인 거죠. 원칙적으로 주체하자는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취소 사유를 인정한 하나의 예죠. 당연무효는 아니다. 취소 사유.
이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세관 출장 소장이 출장 소장이죠. 오랫동안 이렇게 관세를 부과해왔던 관행이 있었던 거예요. 관행이. 그래서 그 관행에 터잡아서 어느 정도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일반인이 봤을 때 그거가 명백한 하자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명백성이 부정돼서 이제 취소 사유. 요거 말고도 세관 출장 소장 사건 요 말고도요. 또 있었죠. 의원면직 사건이 있어요. 의원면직 사건. 국정원 직원, 5급 이상 국정원 직원의 사표, 그죠? 의원면직 처분. 의원면직 처분을 갖다가 이거를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 자가 처분을 한 게 아니었죠?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5급 이상 대통령이 의원면직 처분, 즉 사표를 수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국정원장이 사표를 수리했죠? 그거는 이제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사표 수리, 의원면직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해서 그만두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국정원장 자체가 이제 재청권자이기도 해서 하자가 이제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봤죠. 중대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취소 사유를 인정했다. 그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세관 출장 소장 하고 국정원 직원. 사건 취소 사유. 주체하자이지만 취소 사유인 거 두 가지 꼭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요양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요양평가 심의필증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붙여서 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공사시행 변경 인가처분. 그래서 교통요양평가를 거치지 않았어요. 법에서 거치라고 했는데, 그런데 거치지 않아서 행정청이 이런 처분을 할 때, 수익적 처분을 하면서 뭐를 붙였냐면은, 거치세요. 이렇게, 건축허가 전까지는 이제, 거치세요. 심의필증 교부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거쳤다는 거잖아. 거치세요. 했다는 거지. 거치세요. 그러면은 이런 부관을 붙여가지고 수익적 처분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처분의 하자가, 그죠? 하자가 중대하고 또 명백해서 무효냐. 그건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당연무효는 아니다. 당연무효는 아니다. 왜? 이렇게 부관까지 거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치라고 하고 행위를 이런 처분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인이 봤을 때 명백한 하자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거쳐야 되는 절차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 명백하지 않은 하자다. 거치라고 했으니까. 거치고 수익적 처분을 해줬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4번.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일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고 해서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징계처분이 무효예요. 그럼 하자 치유는 안 되죠. 설령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용인했다 하더라도 하자 치유는요. 경미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이제 취소 사유가 있는 하자가 이제 치유 대상이 되는 거고, 하자 치유 무효는 안 돼요. 저 하자가 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 치유가 인정될 수가 없다. 왜?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치유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시 새롭게 행정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무효인 경우, 이렇게 징계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하자에 전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치유는 안 된다. 그죠? 15번 손실보상. 옳은 거 1번 지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해서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여러분 이게 잔여지 수용 청구죠. 잔여지 수용 청구는 이건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요건을 갖춘 청구를 하면은 바로 수용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이 필요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 수용 재결이 이제 기각됐죠. 그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고 싶다. 그럼 불복하고 싶을 때 이제 제기하는 소송은요. 항고소송이 아니고 보상금 증감 소송이다. 우리 토지보상에서는 두 가지 소송이 있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는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항고소송이 아니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죠. 잔여지 수용 청구는 형성권이고 요건을 갖춘 청구를 하면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그죠? 수용 효과가 발생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그래도 이게 불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보상금만 다툴 때 이제 청구하는 소송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폐지 손실보상, 그죠?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야 된다. 사법상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 권리로 봐서 우리 판례는 당사소송을 거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업폐지 손실보상, 사업폐지 손실보상 청구권 이거는 공권이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다 알아두시고. 요거 말고 사업폐지 손실보상 말고 우리 판례가 공권으로서 당사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봤던 거는 하천 손실보상이 또 하나가 있고요. 농업 손실보상, 하천 손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하천 손실보상 청구, 하천 그리고 농업 손실보상 요것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하천 손실보상 청구, 농업 손실보상 청구, 사업폐지 손실보상 청구 이거 다 공권성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 당사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하천, 농업, 사업폐지. 그리고 3번.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 여러분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 이 보상합의가 뭐죠? 협의취득이죠. 협의취득. 협의취득은 공공기관이 사용주체로서 행하는 사업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은요. 사법상 매매계약이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고요. 통설은 좀 다르게 보지만 우리 판례는 저거를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죠. 그리고 4번.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시행되고 여러분 고시가 있다고 당연히 사업이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사업이 시행돼야 시행되는 거지. 그렇죠? 고시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사업이 시행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게 아니죠. 고시로 손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공사를 해야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관행어업권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이 고시가 있어도 공사가 실제로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고시했다고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해야지 손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공사가 실제로 시행이 돼야지, 그죠? 그때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지 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그죠?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죠. 손실보상청구 소송 제기하면. 그럼 손실보상 청구, 그죠? 손실보상 청구의 요건 조금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죠.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익정작용, 그리고 재산권의 침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재산권의 침해는 현실적인 침해여야 되지 추상적인 침해는 안 되죠. 그리고 재산권 자체도 추상적이면 안 되고 구체적인 재산권이어야 된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 그리고 특별한 희생, 그 다음에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공필요, 적법한 공익정작용으로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익정작용으로 재산권 침해가 있고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보상 규정이 있을 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 그때 그게 이제 손실보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고시가 있다고 이렇게 보상 청구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사가 실행돼야 돼요. 공사가 실행돼야 된다. 그다음에 16번 이제 행정소송의 당사자 보시면은 옳지 않은 거 1번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해서 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돼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대리관계를 표시했다라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누가 본인인지 알 수가 있죠. 피대리 행정청이 본인이구나. 그러면 이 본인을 피고로 해가지고 처분을 행한 사람은 진짜 여기니까 본인이니까. 그래서 본인의 의사 그죠? 본인의 처분을 하는 건 본인의 의사다. 그래서 본인을 알고 있으면은 국민은 이 본인을 피고로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대리청이 이제 대리 행위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대리청 명의만 찍혀 있죠. 이제 처분 문서에.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국민이 소를 제기할 때 누구를 피고로 하냐? 이제 대리청을 피고로 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상대방이 대리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은 이제 피대리청이 피고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여러분 여기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요거가 이제 대통령이 행한 거다. 대통령이 행한 거다. 그러면은 처분을 대통령이 했죠. 그러면 이때 우리 특별한 규정이 있죠. 누가 피고가 된다?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된다라는 이제 조문이 있다. 대통령이 아니고 소속 장관이에요.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3번 약제를 제조 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고시인 약제급여고시, 그죠? 약제급여고시 에서 약제급여고시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그쵸? 그러면 약제급여고시는 우리 처분고시라고 했어요. 처분적 고시.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다투는 요거를 다투는 원고는 누가 되죠? 처분을 직접 받은 상대방, 처분을 직접 상대방이 되잖아. 그러니까 요 원고 적격이 있는 자는 이 제약회사겠죠? 네. 약제급여고시는 처분고시라서 이 약제급여고시가 약제급여고시의 상대방이 되는 회사, 그죠? 이 제약회사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고 적격을 가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 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 취소되었다면 설령 그 승인 처분에 기초한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들렸죠? 여러분 이것도 최신 판례예요. 이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장 설립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된 경우 요때 취소가 된다고 바로 건축 허가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바로 건축 허가는 없어지는 건 아니고 아직 이게 잔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잔존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공장이 계속 돌아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이 인근 주민들이 왜 다툴까요? 항상 이게 환경권, 그죠? 환경권 침해를 주장할 수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잔존하고 있으면 아직 계속해서 환경권 침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잔존하고 있다면 이 건축 허가까지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이게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공장 건축 허가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상 이익 침해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인근 주민이 계속해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17번 이제 이행강제금 옳지 않은 거 1번 지문. 이행강제금은 과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틀렸죠. 이게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에요. 이거 상당히 좀 많이 나왔죠. 장래 그죠? 의무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은 계속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과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아니에요. 제재가 아니고 장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간접강제 수단이죠. 이게 심리적 압박을 줌으로써 이제 간접강제하는 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의무를 이행을 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청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을 한 경우였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없죠. 부과하기 전에 이행을 했잖아. 그럼 부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지났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면은 뭐다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는 거. 두 번째,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그쵸? 여러분 알려야 되겠죠?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건축허가권자한테 이거를 알려야 된다. 부과하기 전에 알려야 된다. 이것도 조문이다. 건축법상 이런 조문이 있죠. 그리고 3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 이행강제금 안 내니까 너 빨리 내라 해가지고 독촉을 하는 거죠. 안 내니까. 그럼 이거는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승인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가 있죠. 있다. 최초 독촉. 반복된 독촉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내용이 똑같다. 그런 경우에는 처분성이 없지만 최초 독촉은 처분성이 있다. 그리고 독촉이라는 것은 강제징수 절차죠. 강제징수 절차들 모두 처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뿐만 아니라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그렇죠? 부과할 수 있다. 이 건축법에 이거 다 이제 대체적 자기 의무, 철거명령, 그렇죠? 철거명령 이행 안 하면은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게 조문이 있죠.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그리고 18번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해서 1번 지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세부 항목별 집행 내용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여기서는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은 여기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다. 개인에 관한 정보는요.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쵸? 개인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생활 비밀 정보라고 보시고 이거는 비공개 대상이에요. 비공개.
그리고 2번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 금지행위 숙박시설 해제 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그럼 이것도 회의록, 이것도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거다. 요거 여기에 기재된 발언 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 인적사항 부분, 인적사항이죠. 또 인적사항 부분, 인적사항 요런 것들 이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죠. 3번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요거는 이제 비공개 대상 정보냐? 요거 비공개 대상 정보다. 보안관찰이라는 것은 국가보안법 사범, 그죠? 국가보안법 사범들이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동선 파악이 가능하게끔, 그죠? 사범들이 출소를 하고 어디 주소지를 옮길 때 이제 신고를 하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적어놓은 자료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개 대상으로 봐야 되냐? 공개 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 왜냐면은 그건 거기에는 이제 동선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어떤 이게 어떤 이게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일반인한테 공개하게 되면은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북한이 대남 전략상 이제 어떤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 그래서 비공개 대상 정보다. 그래서 틀린 거죠.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고. 4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 그죠? 회의록이죠? 이것도 업무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업무와 관련된 이런 자료죠. 이런 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회의록 비공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19번 이제 옳지 않은 거 1번 9. 민원처리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전심사 결과 통보는 항고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심사 결과 행정청에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전심사 결과 통보에 구애받지 않고 본 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구애받지 않고 이런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나중에 처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민원처리법상 사전심사 결과 이것은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처분성을 부정한다. 하지 않는다. 행정청이 여기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민원입니다. 이런 민원. 그리고 2번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 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 임용 인사에서 제외하는 행위. 이거는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갖다가 나중에 본 임용에서 제외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승진 임용 제외 행위. 요거는 우리 판례가 명부에 포함된 사람들 승진 임용 제외 행위는 그 자체가 불이익 처분이다라고 해서 항고성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보죠. 한다. 그다음에 3번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서 건축주의 기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송의 대상이 된다. 그죠? 된다는 거죠. 우리 철회 신청권을 인정을 했죠. 철회 신청권.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 신청권을 인정을 한 판례죠. 이건 여기 안에 다 이제 사실관계가 있어요. 건축주가 승낙을 토지 사용권을 처음에 받았다는 거죠.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건축허가 받았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착공에 앞서서 공사에 앞서서 이제 건축주의 기책사유로 토지 사용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하고 어떤 분쟁이 생겼나 보죠. 그런 경우 이제 토지 소유자가 너 이제 토지 사용 못한다. 그러면 너 건물 못 짓는다. 내가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토지 소유자가 이 건축주의 건축허가 에 대해서 철회 신청, 철회를 해달라라고 행정청이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근데 행정청이 그때 이제 거부를 했는데 이 거부한 행위 자체가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침해 가능성이 있는 처분에 처분에 해당한다는 게 우리 판례죠. 토지 소유자잖아, 소유자는 자기 물건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사용 수익 처분권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건축주가 지금 자기 땅에 건축허가 받아놨잖아. 그러면은 자기 이름으로 건축허가 받아서 건물 못 짓죠?
자기 땅 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토지의 사용 수익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건축허가, 다른 사람 저 건축주의 건축허가 철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는 처분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4번,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구지적법에 따라서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을 대위해서 토지 면적, 등록, 정정 신청을 했는데 관할행정청이 이를 반려하였다면 이러한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지금 여러분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할 때 공사를 하죠. 이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이 토지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지적공부상에 면적 등록이 잘못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땅에 대한 그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걸 모르고 그냥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토지 면적을 일단은 잘 제대로죠, 공부상의 기재와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토지 소유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대신해서 토지 면적이 잘못됐다, 이것을 갖다가 정정 신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공익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정정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요거는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은 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할 이익을 침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자체 정정 신청을 했는데 관할행정청이 반려한 거, 요 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을 한 게 우리 판례입니다. 공익사업을 수행해야 될 사업시행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걸 만약에 정정 신청을 반려했다면, 이걸 정정을 해야지 이제 이게 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정정 신청 반려 행위는 이게 권익 침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이게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공중에서 조금 구석진 판례가 조금 나오긴 했죠. 공중에서.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이제 국가배상 설명 옳은 것은 기억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청구 기간을 5일 내에서 각하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쵸, 여러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불복 절차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는데 헌법재판관이 이거를 각하했다. 이건 각하 결정에 대해서 불복 절차가 있느냐? 없어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는데 그것을 오인해서 각하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회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각하 결정을 한 경우 이걸 불복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설령 본안에서 기각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를 박탈했죠. 그 자체가 뭐다? 정신적인 손해를 가져온다. 그래서 위자료 배상을 인정을 했어요. 위자료 배상.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라고 해서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 사안. 설령 본안에서 기각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니은번,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다. 그런 경우 위헌 선언 전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는 국가배상을 하고 있어요. 국가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가실, 위법성 이런 게 다 인정이 돼야 되죠. 여기 고의가실을 보면은 위헌 선언 전에 유죄 판결한 거에 여기 고의가실이 있을까? 공무원의 고의가실이 없겠죠. 설령 이게, 그죠? 법령이 위헌 결정으로 소급해서 이제 소멸했다, 그죠? 위헌 결정으로 법령이 소급해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죠? 그때까지 몰랐잖아요. 유죄 판결에 어떤 고의가실이 없죠. 그래서 기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디귿번, 법령의 위탁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집행을 수권받은 구한국토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2조소 중에 공무원에 해당한다. 한국토지공사 요거는 행정주체예요. 행정주체. 그죠? 행정주체이지 이렇게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진다? 주체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주체이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가 직접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가 있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지. 얘네들이 잘못했다고 국가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얘네들이 책임을 진다. 공무원이 아니고 행정주체예요. 행정주체. 예.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기관으로서의 공무원이 아니다. 리을번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도 미치므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성에서 위협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그 기판력에 의해서 당해 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된다. 들렸죠? 그럼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어디에 생기죠? 처분이 위협하다는 데 생기죠? 그러면 처분이 위협하다는 것이 이제 확정될 뿐이지, 그 고의가실까지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송에서 위협을 이유로 취소했다 하더라도 그 기판력에 의해서 고의가실이 인정되는 건 아니죠. 기판력은 처분의 위법 여부에 생기는 것이지 것이지 고의가실에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조금 해설을 했는데 참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국가배상 맨날 나오는 부분 나왔고요. 그쵸? 맨날 나오는 부분 나왔고, 이런 것도 이제 법리 맨날 우리가 풀었던 거고, 그쵸? 기출만 제대로 조금 빠삭하게 알고 계셔도 이번에는 사실 그렇게 어렵다 느껴질 정도의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최신 판례, 그죠? 최신 판례였고, 요거는 옛날에 있었던 판례고, 요런 거는 우리 기본서에 다 있죠. 그죠? 요런 것도 다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신 판례.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최신까지는 아니에요. 이것도 다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이제 다 이제 우리 있었던 거, 배웠던 거,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하는 우리 판례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숫자 같은 것도 조금 알아두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좀 많이 나오죠. 우리가 강제집행에서는 대집행하고 이행강제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 한 문제로 이렇게 나왔던 거고.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이행강제금 법적 성질을 많이 물어본다. 이제 제재냐 아니면은 강제집행이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계고를 해야 되는지 이게 절차들이 나왔죠. 절차. 이게 뭐 요건 같은 것도 나왔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최신 판례 나왔고요. 그리고 요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제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기본 강의 할 때 다 하는 것들, 그쵸? 그리고 요런 것도 이제 손실보상에서, 그 재산권 침해가 있어야지 손실보상이 가능하죠? 그때 이제 재산권 침해가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PPT를 볼 때도 요거를 했었고요. 그리고 보상합의 이거는 우리가 공법관계 사법관계 할 때부터 또 했죠. 그리고 사업해지 손실보상 이것도 우리 그 하천 손실보상 하면서 같이 이제 했었던 그 판례고. 그리고 여기 자녀지 수용 청구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이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된다. 이 형사권이냐 청구권이냐 이제 문제가 되고. 특히 이게 이제 형성권이다 그렇게만 딱 묻지는 않고 다투는 불복 제기 수단 보상금 증감으로 가냐 아니면은 항고로 가냐 요거 이제 많이 나오는 거고요. 기출에서 또 많이 나왔죠. 토지 수용 청구, 잔시 수용 청구 다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징계 처분 이거는 항상 너무나 이게 그냥 봐도 이게 당연한 거. 징계 처분이 무효다, 그죠?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타자 치유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 이거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돼서 이렇게 판례가 그냥 나열이 돼 있죠. 이런 것들 다 저희가 했던 거고요. 이런 것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거 여기에서는 13번에서는 첫 번째 요거에 이제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 그 나머지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 판례인데 그죠? 처분이냐 처분이 아니냐. 처분이면 항고 처분이 아니면 당사자. 그거고. 그리고 3번 4번 요거는 조문이죠. 조문. 그리고 심판번 이것도 조문 그쵸? 이것도 조문 그리고 이것도 조문 다 조문 문제. 그리고 11번 이것도 이제 조문 그죠? 조문 그죠? 다 조문 문제죠. 이것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집행과 관련해서 한 문제로 나왔는데, 대집행 우리 판례의 법리들 좀 나왔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신 판례인데 그래도 또 나왔어요. 건물 철거 의무, 이거 불이행했을 때 경찰의 도움 받을 수 있다. 그 판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 판례적 계고할 때 이제 계고의 요건, 그죠? 한창의 문서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소해익과 관련돼서 또 나왔고요.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도 이제 청문의 구속력이 있느냐, 기속력이 있느냐, 기속되느냐, 그거 나왔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청문의 생략 사유에 해당하느냐, 그런 판례. 그리고 이거 공청회, 그죠? 공청회는 누가 개최해야 되느냐, 그게 나왔고, 그리고 이것도 청문회 생략 사유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여기 의결 결정에 이게 생략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느냐, 이거 다 했던 거다, 그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취소할 때 이익형량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거짓 진술하거나 이러면은 신뢰 보호해줄 필요가 없죠? 이런 것들 우리 신뢰 보호에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처분을 취소하는 자가 누구냐, 원칙적으로 이게 처분청이다, 이런 거 했었고, 그리고 기억번 이것도 예전에 했었던 거예요. 했었던 법입니다. 수익적 행정, 그죠? 수익적 행정 행위를 갖다 취소할 때 원상회복을 명한다. 그럼 원상회복을 명할 때 별대 법적 근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가지 처분이죠. 취소하는 거 그리고 원상회복을 또 명해야 된다. 그럼 원상회복을 명하는 거잖아. 이거는 법적 근거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때는 각각 고려해야 될 사항이 다른 거죠. 처분이 별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적법하다고 이게 당연히 적법한 건 아니다. 그런 법리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7번 사례, 그죠? 사례에서 이것도 우리가 많이 나오던 법리와 관련한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인허가 의제,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수리 거부, 그리고 이게 부작위 의무 자기 의무로 전환시킬 때 법적 근거, 그리고 건축 허가 효력 소멸과 철회잖아. 철회 법적 근거, 그런 것들 나왔죠. 그리고 이것도 부관과 관련해서 매립지 일부 국가 기속 처분, 요거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많이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고요. 기존 선망업에 부관 붙였다. 부관에 이제 여기 부관의 한계, 내용상 한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부관의 위험 여부 판단 시기, 그거 나왔고, 점용 기간, 이게 부관의 하자가 주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 행정행위 효력과 관련해서 불가쟁력, 그리고 성결 문제, 그죠? 성결 문제. 이것도 이제 성결 문제죠. 성결 문제. 이것도 성결 문제. 근데 성결 문제, 요즘엔 성결 문제가 좀 나오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성결 문제일 뿐이지 처분 자체를 판단하는 건 아니죠. 처분 자체에 대해서 판결문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허가와 관련해서 한 문제로 이제 중요한 주요 이제 내용들이 나왔어요. 타법상 허가, 그죠? 타법상 금지를 해제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허가 처분시법을 적용하느냐, 그죠? 그거 나왔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경업자 소송 나왔고요. 요게 이제 위반행위 사법상 효력 나왔고, 행정 입법과 관련해서도 요게 위임의 한계를 일탈했느냐, 그게 나왔고, 위임의 한계 일탈하면 대적 구속력이 없죠? 그거 나왔고, 그다음에 요거 집행명령 개정됐을 때 살아있냐, 그거. 그리고 청소법법 시행령 과징금 처분 기준 법적 성질. 그리고 집행명령 요게 새로운 구민의 권리임을 정할 수 있냐, 성질, 그죠? 그런 것들. 이것도 이제 일반 원칙과 관련해가지고 신뢰보호, 법령 개폐에 대한 신뢰보호, 개인의 신뢰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거. 그리고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위반되는지 아무런 실적 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례.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에서 공적 견해 표명과 관련한 2개의 판례. 이것도 저희가 했었던 거죠. 그리고 요거 이제 지승계 신고 수리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처분성이 있다. 세 번째 건축신고 반려, 이것도 처분성이 있다. 상당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신고 필증 교부, 요거는 신고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그거. 그리고 첫 번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이제 이게 실질 요건 심사 범위, 그것도 나왔죠. 참, 네, 여러분 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막 모르고 있던 별개의 딴 나라에 있는 그런 거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국가직보다
쉬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내가 국가직보다 점수가 안 났다라고, 예,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점수는 뭐 잘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앞으로의 이제 만약에, 이게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공부를 할 건지 다시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시고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나아가셔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항상 공부하면서 점수가 잘 나오면 좋겠지만 잘 못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막 이렇게 집착을 하기보다는 최종적으로는 합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점수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합격할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 그죠? 내가 하기까지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점수는 이미 떠난 거고요. 그죠? 이미 내가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일단은 조금 쉬시고 휴식을 좀 취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실망하시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죠? 잘 보셨으면은 좋겠지만 또 안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으셔서 나가셔야 되니까 일단은 지금은 조금 너무 힘드시니까 좀 쉬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힘내시고 네, 여기까지 기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